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는 이제 총선 부동산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번에 직방TV에서 했었던 거에서 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 개인 채널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래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양질의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누가 이제 이기든지 우리는 중요한 거는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게 중요해.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서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걸 한번 좀 이제 준비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은 주거복지, 야당은 규제 완화, 총선 부동산 표심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재테크 쪽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중에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규제 완화 쪽을 선호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대응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보면 정당별 부동산 공약 비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조성 주택 10만호 공급 이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청년 신혼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 신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려나? 제가 2014년에 집을 주택을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좀 대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보는데 저 때 수익 공유형 모기지 막 저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때 올라가는 수익에 대해서 대출해준 금융기관하고 집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나눠 갖자는 거예요. 되게 약간 좀 획기적이긴 한데 당연히 뭐 이제 당근을 제시하죠. 금리를 되게 낮게 준다거나. 근데 뭐 저는 별로 새롭지 않죠. 그 전에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자녀가 있는 가구 주택 구입할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거 있고요. 2022년까지 뭐 각각 100만 가구 어떻게 하겠다. 근데 대부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신혼 쪽에 이렇게 좀 돼요. 집중이. 그쵸?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보면은 보유세 과표 공제 금액을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종부세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상향시키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겠다.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하겠다. LTV 60%로 회복하겠다. 고가주택 기준 조정 추진 9억에서 12억으로 가겠다. 이때 9억은 실거래가. 그리고 이때 9억은 공시가격, 기준시가.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직방이라든가 제 개인 블로그에서 이거 좀 다주택자들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거의 여기 다 있어요. 거의 여기 다 있다. 자, 민생당 봅시다. 민생당. 종부세율 누진제로 개편하겠다. 1주택자 면제하고, 양도세 중과 일시유예 이것도 하고 있고, 20평대 공공주택 아파트 1억 원 공급. 별로 현실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어떤 걸 보면 좋겠냐면, 일단은 좀 옆에 뭐 특정 당은 좀 여러분들 가려주세요.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1억 원 공급에서 1억을 보는 게 아니라, 저 1억이 어디에 지어질 거냐, 거기를 봐야 돼요. 현재 공시 가격이라든가 토지 가격이라든가 건물 가격 이런 걸 따져보면은 저 1억 원의 아파트는 지을 순 있지만 어디에 지어야 된다? 저기 수도권 외곽으로 가야 돼. 저기 수도권 외곽. 쉽게 말해서 내가 별로 가기 싫어할 만한 그런 곳 가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당 1,000만원대의 무주택자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 조성, 이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랑 임대료 과부담 고령 가구의 전기료 가스비 지원, 대출 규제 기준 금융사자율 뭐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자, 정의당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더 하자는 의미 같아요. 그쵸?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상향. 그러니까 이제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 100%로 하자는 건데, 이거는 저번에 우리 직방에서 추동훈 기자님하고 같이 했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떨어질 때 대응을 못 해요.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금지, 장기공급 임대주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전세 계약 기간 3년으로 연장하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2회 보장하자. 그래서 2회 보장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2년 전세를 살고 1회 청구하면 2 플러스 2, 4년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2회니까 한 번 더 하면 2 플러스 2 플러스 2에서 6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3년으로 보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그게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333 돼가지고 9년 가는 거야. 9년.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지겠죠. 1인 월세 청년 가구에 월 20만원 주고 지원하자. 오케이. 자, 이렇게 쭉 봤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좀 감히 좀 평을 하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듣고 흘리세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양극단에서 약간 좀 가운데로 수렴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좀 청년층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미래통합당은 정말 그 다주택자, 소위 말하는 집부자 쪽에 좀 포커싱 되어 있다. 그리고 민생당과 정의당은 너무 극단으로 가야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직방TV에서도 말씀드렸죠. 보통은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나눠져서 각 영역에 맞게 자기 색깔대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선거철이 되면 이렇게 수렴을 한다 그랬어요. 수렴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때 그거 용어가 있는데 제가 못했죠. 그 용어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그 용어가 뭐냐면은 요거. 자, 중위 투표자 정리. 중위 투표자 정리. 야씨, 내가 이거 찾느라 힘들었다 진짜. 중위 투표자 정리. 중위 투표자 정리. 자, 다수결 투표제에서 극단적 성향보다 중간 성향의 정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 그래서 결국에는 가운데로 수렴하게 돼 있다. 왜냐면 너무 극단으로 가면은 좀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옛날에 그 황희정승 아시죠? 그래서 네 말도 맞다. 그래, 네 말도 맞다. 막 이렇게 다 맞다고 하는 것처럼 약간 이게 넓게 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이 가운데로 좀 수렴하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각 정당마다 이렇게 좀 색깔이 들어가 있지만,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실제로 되면은 결국에는 가운데로 수렴됐던 것들이 자기들 본성을 숨길 수는 없어. 옆으로 퍼질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깐 가운데로 갔지만 결국에는 발톱을 드러낼 거다. 누가 됐던지 간에. 그럼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아시겠죠? 그게 한간 좋다. 자, 제가 중위 투표자 정리하고 또 하나 알려드릴 거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콩도스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봤죠? 중위 투표자 정리 처음 들어봤는데, 민주주의 다수결 투표자 역설이 있어요. 진짜 재밌는 결과 나오는 거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기사 마저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재밌으시죠?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여기 보자. 자, 4.15 총선이 지금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책이 19번이나 나올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야, 뜨거운 감자. 왜 뜨거운 감자일까? 뜨거운 고구마는 왜 없을까? 미안합니다. 자, 여야가 파악한 부동산 관련 민심은 공급 확대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공약은 분명하게 엇갈렸다.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 미래통합당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 그래서 여당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규제 유지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반면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자, 좀 봅시다. 여당은 여기 나오죠. 자, 일단 여당은 청년, 신혼부부 중심 주거복지 확대. 반면 야당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 자, 일단 요거를 좀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민주당은 청년 신혼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는 등으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은 3기 신도시는 저는 좀 약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요것도 좀 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위치를 보면 너무 멀다. 자, 어찌됐든 부동산 정책은 기로에 놓였는데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도 달라질 거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자, 이거 이제 봐야죠. 자, 총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민주당 다수당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 그리고 유지 혹은 강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규제 정책 더욱 강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전에 했던 규제 중심의 정책이 엄청나게 더 강화가 될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건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방송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더 뭐가 나올까? 그래서 뭐가 더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그게 나올 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더 나올지는 이제 예측의 영역이지만 오늘 밤 결과가 되면은 누가 다수당이 될지는 이제 팩트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반면 통합당 다수당. 통합당이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은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것.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누구나 예측 다 가능한 거 있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그냥 이렇게 기사 제가 링크 드리는 걸로 대체할게요. 뭐 지금 이거 뭐 하나씩 보면서 뭐 하겠어요. 그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만 보자면은 그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죠.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부세 부과 등 19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냈고, 역시 그의 보조를 맞춘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결을 같이 하며 주거복지 확대로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 일부 몇몇 후보들은 1주택자들은 종부세 같은 거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약간 틀어지는 모양이 나오는데, 그 틀어지는 모양새가 요것 때문에 했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위 투표자 정리.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색깔이 빨간색, 뭐 파란색 딱 분명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가 갔다 오니까 이 중도층을 항상 이 부동층이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이쪽 좀 끌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싹 약간 색깔을 좀 이렇게 빨간색에서 좀 주황색도 좀 가고 파란색에서 약간 좀 하늘색도 좀 가고 이러는 거야 이게. 참고로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으면 무슨 색 되는지 아시죠? 무슨 색? 검정색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구나. 어쨌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어서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나왔었고, 지금 이쪽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3기 신도시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역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용산하고 코레일 부지 이쪽에는 아마 그쪽 공원 그쪽이 되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 수익 공유형 모기지,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아까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과거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 별로 인기 없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좀 약간 욕 나오더라고. 뭐야 이걸 왜 얘들이 다 가져가, 금융기관이 왜 다 가져가. 그래서 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대신 싸지만 나중에 집값 올랐을 때 토해내는 거는 너무 크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당장 이자 낮으면 좀 좋아지지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집값 오르면은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거든. 그래서 돌려주기 싫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무슨 시기예요? 저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낮은 거 가지고 이거 좀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여기 보면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나오죠.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받는다는데, 여기서 땡기는 건 뭐냐면 1.3%가 아니라 70%예요. 70%. 비율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오히려 청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주택 매각 금액에서 분양 금액을 차감한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주택 도시기금에 돌려줘야 된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지. 왜냐하면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떠안고 내가 들어가는 건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반대로 꼬박꼬박 원금하고 이자는 받아먹고 나중에 오르고 나면은 반통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않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쵸?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잘 봐요. 요런 거. 제가 요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 자, 이와 함께, 2022년까지, 그러니까 양년 반 후라이드 반반은 괜찮아. 근데 이건 좀, 이 반반은 좀 정말 치사하다 이거지. 아, 반반 빨리 먹고 싶다. 아, 오늘은 제가 좀 불량식품 먹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먹어야지 안 되겠다.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서 콜라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술은 안 먹으니까 제가.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지금 집권 여당의 정책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집권 여당 각각의 정책을 좀 더 잘 들여다보는 거는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되고 이제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22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100만 가구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최소 4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자,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자,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잘 봐야 된다. 여기다 적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임차료 인상률 5% 이내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보증금 임차료 인상률 5% 이내. 자, 이거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 자체 분석으로는 20, 30대가 캐스팅 보트가 될 거다. 캐스팅 보트는 뭔지 아시죠? 뭐 동수가 나왔어. 뭐 3대 3이야. 그럼 나머지 한 명, 7번째 사람이 에이, 나 이쪽 찍을래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2030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결국 확실한 지지층,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이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제가 봐도 좀 비슷해요.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최근에,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정부 정책 여당에 대한 정책을 보니까 재탕이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또 하나 뭐냐면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규제 정책 일관성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계속해서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이렇게 규제책이었잖아요. 근데 선거체를 보니까 그걸 살짝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결국 표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까 뭐라고요? 중위 투표자 정리. 자, 그리고 왜 이러는지는 콩도르스의 역설, 이걸 보면 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기사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 여당 내용을 봤으니까 야당 측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여대 야소가 아니라 여소야대가 됐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올 거냐, 우리가 한번 좀 알아야 되겠죠. 자, 통합당은 규제 완화, 차별화를 걸고 나왔다. 자, 미래통합당이 내건 총선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면으로 맞서고 있는데 핵심은 규제 완화다. 아까 봤죠. 자, 그래서 서울 수요 분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 수요 분산을 해야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지금에 나와 있는 3기 신도시로는 서울 수요를 뺏을 수 없다라고 이제 야당 측에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려 말하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무슨 말이냐면 서울 도심에 있는 거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서울은 더 이상 개발될 땅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과 가까운 일기 신도시, 뭐 분당, 평촌, 일산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을 역시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해서 그쪽에 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약을 했고,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신규 공급을 늘리고 노후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서 서울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이제 공급 확대 측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와 함께 세부담 완화도 약속을 했다. 공급도 늘리고 세부담도 완화시켰다. 그래서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요거 실거래가예요. 9억이 아니라 12억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좀 퀘스천인 게 10년이 벌써 넘었어요. 이게 9억으로 기준 잡은 게 2008년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그때 이제 제가 딱 세무사 공부했을 때요. 2009년부터. 근데 지금 10년이 넘었어도 똑같다 이거. 이거 되나요? 이거 되나요? 이거 뭐지? 채팅? 채팅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종부세가 부과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 수는 전세금 제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요런 이제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고가주택 기준 여기 시세 9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이 기사 쓴 분이 공시 가격하고 시세하고 좀 약간 헷갈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양도세 고가주택에서는 실거래가 9억이고 그 외에는 이제 공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좋은데, 오늘 기사 분석의 메인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이 되는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번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딱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또 그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자, 오케이. 군소정당, 그 외에 나머지 정당이 있죠. 간단히만 좀 볼게요. 재밌는 게 막 이런 거예요.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금지. 미안합니다. 여기 통합당, 요게 이제, 요거는 예측하자면은 공급 증가 및 세제 완화. 요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군소정당 공약은 좀 특이한 게 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현 가능성도 저는 좀 적다고 나옵니다. 적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표라는 게 있죠. 사표. 죽을 사자 써가지고 표. 그래서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없는 쪽에 이렇게 좀 주다 보면은 약간 좀 무의미한 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쪽에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히만 볼게요.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를 공약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과 민생당이 만약에 이렇게 좀 다수당이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절대 정치를 못하는 거죠. 아니 지금도 못하는데. 그리고 이제 종부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건 뭐 똑같은 거죠, 그죠? 나머지 공급한다, 이거는 됐고. 자, 군소정당은 패스. 자,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공약을 맹신하기보다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정당마다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고민 없이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공약들이 적지 않다. 향후 내 집 마련이나 주택 매매 계획이 있다면, 즉 내 집 마련 또는 주택을 통한 재테크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각 정당들의 공약을 맹신하는 것보다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결정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봐야죠.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어차피 실거주도 투자 관점이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실거주라고 하지만 뭐 10년, 20년 되는데 집값이 안 오르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실거주자 분들도 좀 투자적 관점이 들어가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좀 이왕이면 오르는 집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자, 봅시다.
자, 만약에 여대 야소가 된다. 여대 야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대, 당연히 이제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되면은, 이제 뭐가 예상이 되죠? 추가 규제. 추가 규제. 기존의, 정책으로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 거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자, 추가 규제가 뭐가 나올 거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오케이? 그 다음에 종부세 세법 개정. 이거는 이제 12, 16 했던 거. 지난 12, 16 했던 거. 그냥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납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고지서에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외에도 이제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건데, 이제 일단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공급이, 여기서 이제 공급은 좀 나눕시다. 전월세 공급이 좀 부족해질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전월세, 특히 전세.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집을 안 사요. 그러면 집을 내가 매수를 안 하면 당분간은 뭐 타이밍을 보거나 아니면은 계속 안 산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선호하는 게 뭐예요? 전세죠. 전세면 어떻게 된다? 전세면은 내가 그 월세보다는 좀 나중에 내가 돈을 받으니까 보통은 다 전세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 전세는 누가 공급을 해줘요? 다주택자들이잖아요. 다주택자들이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를 좀 기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집을 사놓고 투자용으로 아니면 내가 나중에 뭐 할 요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다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전세를 다주택자를 살까? 왜 사요?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여기. 그쵸? 안 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전세 공급이 줄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세금이 많이 내니까 나 그냥 전세 살래.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공급이 줄고 수요가 올라가. 그럼 가격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쉽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뭐였지? 허니버터칩. 미친듯이 팔렸잖아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잖아요. 공장이 그걸 못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많어. 막 연예인들 막 올리고 자기 인스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쉽게 먹는데 공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야, 전세 가격 오르겠다. 뻔해요.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어차피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니까 이거 들어가자. 전월세 상한제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되겠죠. 전월세 상한제는 뭐예요? 일단 계약갱신 청구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예요? 잠깐만. 이거 제 예측. 제 개인적 예상. 앞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그냥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시나리오별로 좀 따져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정사실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대 야소라고 가정을 하면 추가 규제가 들어갈 거고, 대표적인 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나올 거다. 그리고 종부세 세폭 개정 그냥 그대로 진행할 거고, 그러면 특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제 막 올리려고 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들어가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들어가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규제를 하고 있는 그 기간을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2+2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년 되죠. 근데 이제 일부 여당 의견에서는 3+3으로 가자,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럼 3+3은 6년. 그러니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은 그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받아줘서 연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2 플러스 2, 3 플러스 3 이것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가격을 올려버리면 안 되니까. 등록 안 한 주택들은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동시에 해야 돼요? 전월세 상한제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 둘은 한 세트로 가야 된다. 무조건 한 세트로 가야 돼. 한 세트로 안 가면은 얘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2 플러스 2든 3 플러스 3든 세트로 가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약 85%의 미등록 임대주택이 등록 임대주택하고 거의 효과가 비슷하게 가버려요. 이게 이제 제일 큰 그림이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큰 그림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집주인들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전에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 더 큰 폭으로 올릴 거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전세를 살겠다, 월세 살겠다 하신 분들은 요걸 알고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예상. 틀릴 수 있다. 이해되죠? 눈에 보이는 건 이게. 그쵸? 그렇잖아요. 자, 그 외에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 그 외에 소소한 것들. 뭐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현재 소득세법상 의무임대인데,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상 말고, 주택법, 있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거 이제 등록 의무화 할 것 같다. 지자체. 이거 무섭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지속 들어갈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법인 규제 더 들어간다. 이제 법인 규제. 특히 법인 규제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취득세, 그리고 추가법인세 등등. 그러니까 지금 1세대 4주택 지금 4%잖아요. 취득세가. 근데 법인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법인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추가법인세가 현재 10%인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거 30% 과거 노무현 정부로 올려버리면은 그냥 이거는 법인인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잠깐 생각해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더 못 버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팔거나 증여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거 못 버틴 사람들은 그냥 던져야 돼. 그걸 던지면서 이제 좀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던졌을 때 그걸 누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면 저렇게 보유세 폭탄 맞는 걸 봤는데 안 사요.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막 올린대. 짜증나요. 그랬는데 이 집주인들 그 세금 내는 거 보니까 막 작살나고 있거든. 그럼 내가 저걸 어떻게 사요, 그거를? 제가 더 쉽게 이야기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교실에서 떠든 애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이 너무 많이 떠드는 거야. 가지고 이 떠든 애 중에서 시범 케이스로 한 2명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회초리로 막 때려요. 그럼 나머지 10명이 얼마나 무섭겠어. 제가 이해되죠? 이해되죠? 약간 좀 이제 뭐 큰 흐름에서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도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 볼까? 자, 만약 여대 야소가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 할까? 이걸로 할까? 여대 야소가 아니라 여소야대가 된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종부세가 막히겠죠. 이번에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거든요. 종부세가 아직 막힐 거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재검토 들어간다. 3기 신도시 재검토 들어가고, 규제 완화 및 세부담 완화를 하려 하나 여당과 계속 부딪힐 것.
그래서 실제로는 별로 되는 게 없을 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러다가 대선 간다. 이러다 대선 갈 듯. 이러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에는 이래요. 제 생각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빅매치는 대선에서 판가름 날 듯. 자, 그런데 21년, 22년 서울 공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좀 걱정. 아이고, 쓸데없는 걸 걱정하세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서울 쪽에 있는 물건들을 다 보면 전세가가 진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전세가가. 저는 물론 그 전세가 다 안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5%밖에 못 올리고, 별로 5% 올리는 것도 별로 저는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돈이라서 잘 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다. 그래서 약간 좀, 기존의 정책이 계속 드라이브는 걸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야당이 좀 이게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막 획기적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조금 이게 아닐 것 같다. 지역이 어디냐고요? 너무 좀 많은데? 제가 뭐 굳이 방송에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야당이 좀 많이 잡았을 때는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긴 돼요. 계속 이제 정책이 이렇게 하면서 싸우다 좀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염려되는 게 뭐냐면, 기존 규제책이 일부 완화되면서 기준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듯. 이게 규제해서 복잡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풀 때도 이게 엄청나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자, 이래요. 이럴 것 같대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얘기를 그랬네. 근데 제가 준비한 거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중위투표자 정리하고 콩도르세우 역설이라고 있다 그랬죠. 중위투표자의 정리는 뭐다? 결국 선거철이 되면 다 비슷하게 가운데로 수렴을 한다. 왜 그러냐면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콩도르세우 역설은 뭐냐면 이 민주주의 다수결이죠. 다수결의 그 역설인데, 오늘 영상 또 엄청 길다고 뭐 댓글 달리겠네. 몰라요. 너무 길면 보지 마. 이거는 자, 이거고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ABC 정책이 있는데, A보다는 B가 더 좋아요. 됐죠? B보다는 C가 더 좋대요. 자, A, B, C 세 개 정책이 있는데 A보다는 B가 더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그리고 B보다는 C를 더 선호해요. 그러면 A는 C보다 더 좋다, 안 좋다? 자, 봅시다. 자, 여기 글씨가 좀 작은데 미안해요. 글씨가 조금 좀 작은데 보자. 자, 투표의 역설, 다수결 투표의 비합리성. 자, 다수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론의 하나로 콩도르세우 역설이라는 게 있다. 프랑스 대혁명 시대. 프랑스 대혁명까지 가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방송의 품위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수학자인 콩도르세가 다수결이 맞는 게 아닌 걸 입증하려 했는데, 자, 봅시다. 자, 이런 경우를 따져 본 거예요.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어느 선거구에 출마한 새 후보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했더니 3분의 1은 자, 3분의 1은 A, B, C. 미안해요. 이렇게 합시다. 3분의 1은 A, B, C. 그리고 또 3분의 1은 B, C, A. 그리고 또 3분의 1은 C, A, B.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3분의 1은 A, B, C 순서대로 좋아하고 또 3분의 1은 B, C, A. 나머지 3분의 1은 C, A, B. 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따라왔죠? 자, 그럼 이런 경우라면은 자, 봅시다. A와 B만 봐요. 자, 3분의 1이 A, B, C 순서대로 좋아하고 3분의 1이 B, C, A. 나머지 3분의 1이 C, A, B 순서대로 좋아하면 A, B 둘만 놓고 보면 누가 선택이 돼요? A죠. A죠. 자, B하고 C만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내가 너무 어려운 거 하나? 자, A, B 두 개만 봐요. 그럼 얘는 A잖아요. 그리고 요는 B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A잖아요. 그러니까 A, B 두 개만 놓고 보면 A가 선택이 되겠죠. 자, B, C 봅시다. B, C. 그럼 맨 첫 번째는 B가 선택되고 두 번째도 B가 선택되고 세 번째는 C가 선택되니까 누가 이겨요? B가 이기죠. 맞죠? 자, 근데 A하고 C를 놓고 보면은 이제 얘가 골 때리는 거예요. A하고 C를 놓고 보면은 요 순서대로 되니까 A, B, C 순서대로니까 A가 높아질 것 같은데 A, C 두 개만 보면은 얘는 A야. 얘는 C야. 얘는 C야. 가지고 얘가 C가 나와버려요. 골 때려 이거. 가지고 A, B, C 순서는 당연히 A에서 C가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A 대 C에서는 C가 과반을 투표해서 다수결 투표의 맹점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골 때리지. 이게 이제 제가 세무사 공부했을 때 그 재정학이라는 과목에 나온 거예요. 재정학이라는 과목에. 하고 되게 자주 나왔던 문제다. 가지고 이제 민주주의가 좋긴 한데 이런 맹점이 있다. 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뭐 보다 투표도 나오고 순위 투표 나오고 뭐 이게 완벽한 투표 방식은 없다는 에로의 그 불가능성 정의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 엄청 많이 나왔다. 진짜. 가지고 이 에로라는 사람이 1972년에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투표 방식이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경제학상. 어제 내가 직방에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완벽한 투표 방식은 없다. 1972년에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수결 제도라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고. 오케이. 오늘 제가 좀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영상 두 개로 나눠야 되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곧 6시가 되네요. 그리고 6시 15분이 되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대 야소 상황에서는 요런 것들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집주인일 때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이제 집구하고 있는데 어떤 포지션 가져가야 될 거냐, 좀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소야대 같은 경우면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빅매치는 대선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지적 대화를 위한 지식 수준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중위 투표자 정리와 콩도르세오 역사에 대해서도 봤어요. 고품격 방송을 시작하는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제가 기사는 제가 링크를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사 링크를 보시고 한번 이게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게 이제 한경에서 뭐 이렇게 요즘에
취업준비생들 공부하는 그거에도 이렇게 막 나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 현상을 좀 보시면은 재밌다. 또 제가 나름 그래도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좋아요. 자, 오늘 좀 많이 힘드셨죠? 벌써 1시간이 돼버렸네? 제가 이렇게 오래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자, 그 올라가는 영상에는 앞에 인사하고 질문한 거랑 뒤에 이제 질문은 이제 떼고 올라가는데, 그거 떼도 오늘 너무 길어서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지. 뭐 근데 하나를 그냥 올립시다. 아이, 뭐 귀찮아서 사람 듣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잠깐 질문 받고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교촌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교촌으로 먹던 걸로. 또 볼까요? 스포티파이 리님이 주택임대 소득 과세 2014, 2018 비과세 2018 그러니까 이제 스포티파이 님이 질문하신 거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계속 비과세 하다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억울하실 수가 있지만 그 전에도 예고는 했었어요. 근데 그 예고를 한 게 좀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고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랐던 거지. 그래서 40억 고가주택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18정도 부여있는 아파트, 요거는 제 거 다른 영상이나 직방TV 보시면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라면은 고가주택이면서 내가 월세 주지 않는 한 과세가 안 되고, 2주택이면은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3주택부터 돼야지 전세만 돼요. 그러니까 주택수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순삭. 그쵸. 저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어요. 오늘도 공부할 숙제를 던져주시네요. 최고. 재밌고 유익고 품격.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10번은 돌려봐야 돼. 그렇죠. 10번. 근데 지겨울 텐데. 교촌 허니콤보 플러스 매운맛 반마리. 그래서 한 마리 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는 맥주는 안 먹을 테고요. 술은 안 먹습니다. 콜라 먹겠습니다. 시크 고맙습니다. 교촌 비싸죠. 비싼데 오늘은 먹어도 돼. 1세대 공시가 9억 넘은 임사했는데 전세 대출 되나요? 이게 15억이 넘으면 안 되고 하나인 경우는 되지 않나요? 제가 그 대출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 거 뭐 알아보느라고 뭐 물어봤는데, 대출에 있어서는 913 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주택수가 빠지고요. 그리고 남은 게 하나만 있으면 대출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초고가 주택 시가 15억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상담사 통해서. 특정 지역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교촌 드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그럴게요. 콜라에 취하면, 콜라는 취하진 않아요. 근데, 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 항상 사이클 30분씩 타고, 제가 그 사무실 오면은 제일 처음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블로그에도 썼는데, 항상 그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와이프하고 같이 해변가에서, 멋진 사진을 찍는 게 저희 부부의 올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프는 준비가 됐는데, 제가 안 됐네. 들어도 세법은 어렵죠. 반복만이 살길.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따로 강의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번 강의 들으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들을 수 있게 좀 할 거고, 특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빨리 복습이 되게끔 제가 장표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반복해서 할 수 있게 좀 약간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 수강생들은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 많이 못해요. 사이클 타는 거, 저 막 하기 힘든데 막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게 볼 필요 없고. 서울 공급 부족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실거주면 저는 좋다고 보지만 투자용으로는 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봐요. 수익률이 좀 너무 낮아서. 오늘 치킨 이야기 시작하시다가 늦게 들어온 게 다 있습니다. 그쵸. 은희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맨날 자주 오시는데. 개인 법인 해보려고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근데 법인 규제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하실 거면 그냥 빨리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대신 법인은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오늘도 역시 잼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라이 하치님 늦게 들어왔네요.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 좋아요.
아,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너무 길었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너무 역대급으로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야, 이거 좀 저희 담당 PD님하고 좀 고민을 좀 할게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2개로 자르든지 어쨌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아이고야, 이렇게 많이 썼어? 오, 엄청나게 썼구만.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칠까요?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여기 하는 것도 다 올려드릴게요. 이제 마무리. 자, 오늘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양해 말씀드리고요. 알겠어요. 그냥 안 자를게요. 대신에 좀 길다 하는 거는 양해해 주세요.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도 라방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출구조사 나오니까 출구조사도 보시고 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거는 누가 뭐 이겼자 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각자 포지션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절대 투자자는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누가 예측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그냥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중위 투표자 정리와 콩도르세우 역설도 한번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제가 드린 링크 한번 보면서 보면은 숙면을 취할 것 같다. 자, 어쨌든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맛있는 치킨 먹으러 가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너무 긴 거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빠이빠이.